안녕하세요. 이원희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한 5-6번 정도 올려봤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한 6-7번 올리고 그 이후에 계속 방송 올리지 못해서 먼저 죄송하고요. 이제 그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질문들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거기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답변, 의견 그렇게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다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던 지금 학교들 문 닫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서 아이들 이렇게 거의 홈스쿨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하고 생활을 하시고 계실 텐데 많이 힘드시죠? 저도 지금 3달째 거의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아이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점 그리고 부모로서 제 스스로의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한 그런 좋은 시간들도 가질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빨리 이 시간들이 지나고 다들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아이들은 학교로 또 부모님들은 직장으로 또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본연의 그 역할로 돌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그 유튜브 방송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운영하던 그 교육 웹사이트이 있었는데요.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질문들을 부모님들 이제 보내주신 그 순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같이 돌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서로 같이 생각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그 첫 부모님 질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한꺼번에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안녕하세요. 대학 진학 관련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SAT는 여러 번 봐도 무관하고 가장 좋은 점수만 제출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모든 대학들이 이전 점수를 요구하지 않나요? 혹 점수가 떨어질 경우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지. 첫 번째 질문인데 이 질문부터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T는 여러 번 봐도 무관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SAT는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한 번만 봐도 괜찮고 3번, 5번, 10번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SAT 시험의 성격 자체가 시험을 보는 횟수에 비례해서 계속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성격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작정 그냥 별 준비 없이 3번, 4번, 5번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통계적으로 볼 때는 두 번째 성적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통계적이라는 얘기를 드린 것처럼 모든 학생들이 다 일괄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두 번째 성적이 제일 높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조언을 할 때 두 번, 많게는 3번까지 시험을 보게 하고요. 그리고 제일 바람직한 것은 두 번째 제일 학생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잘 시간표를 짜고 계획을 세워서 충실히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많이 본다고 해서 또 많이 봐서 성적이 설사 그렇게 비례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시험을 봐서 올라가는 성적은 학생의 참된 그 능력으로 봐주기가 참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2번에서 3번 정도 보는 것이 적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두 번째, 제일 좋은 건 첫 번째 원하는 점수가 나와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두 번째에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지 못했을 때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세 번째까지는 정말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가장 좋은 점수만 제출하면 된다고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슈퍼 스코어라고 하죠. 그래서 제일 높은 성적을 과목별로 보낼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방침이 바뀌고 나서는 가장 좋은 점수를 보낸다는 그 의미는 과목별로 제일 좋은 점수를 뽑아서 보낼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3번 시험을 봤는데 두 번째 총점이 제일 높다면 그 점수만 골라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 그것조차도 학교들마다 방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생이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지원할 학교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학교들의 SAT 점수를 보내야 되는데요. 이 SAT를 출제하는 칼리지 볼드에 들어가서 이 점수를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마다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때 보시면 어떤 학교는 3번을 받던 5번을 받던 이제껏 받던 모든 점수를 다 보내라고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교들은 본 횟수에 제한이 없이 학생이 보내고 싶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한 번의 시험을 골라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3번을 봤으면 3번 점수를 다 보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성적을 학생의 최고치 능력치로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들쑥날쑥한 점수가 있다면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골라서 보내거나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원하는 모든 점수를 다 보내고 학교에서 그 점수들을 다 보고 학생의 그 최고 능력치를 평가해주는 평가받는 그런 2가지의 방법이 있겠는데 이 방법은 학생이 고르는 게 아니고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점수를 보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수가 혹시 떨어지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수학 성적이 750점이었는데 두 번째 수학 성적이 720점으로 떨어지고 오히려 영어 점수가 올라가서 좀 더 많이 올라가서 총점이 더 높이 올라갔다면 그렇다면 2점수를 다 보내는 경우는 학교에서 2점수를 다 보고 제일 높았던 점수를 학생의 최고 능력치로 평가를 해줄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를 골라서 제일 높은 성적을 하나를 골라서 보내야 되는 학교라면 학생의 전공에 따라서 영어와 수학 중에 어느 과목의 성적이 더 중요할지 비중이 클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고 결정해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점수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성적이 굉장히 낮았던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두 번째 성적을 많이 올렸는데 그 올린 폭이 뭐 그냥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 폭이 아니고 너무 큰 폭으로 뛰는 경우는 대학교에서 이 점수를 혹시라도 부정행위로 인한 결과라든지 아니면 학생의 참 능력이 아닌 뭔가 만들어진 그런 점수라고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의심을 해서 점수를 취소를 시키고 다시 시험을 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대학이 아니라 칼리지 볼드에서도 점수가 예를 들어서 아주 낮았던 학생이 두 번째 뭐 400점, 500점 이런 폭으로 뛸 경우에는 학생에게 그 두 번째 봤던 그 높은 성적을 취소를 시키고 다시 시험을 보라고 그런 권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조차도 그냥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계획을 세워놓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생이 충분히 자기의 실력에 근접한 실제 그 수준에 근접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놓고 첫 번째 시험을 보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적을 보고 그 성적이 마음에 들 경우에는 더 이상 SAT 시험을 볼 이유가 없을 거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두 번째 시험을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봐도 될 성적인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벌어놓고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최고 그 폭을 높이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질문을 보면요. 대학에서 고등학교별로 제한된 인원의 학생들을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가령 A 대학이 센터빌 고등학교 5명, 옥튼고 5명, 이렇게 카운티별로 뽑는 거겠죠. 또 만약 카운티별로 뽑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면 경쟁이 치열한 페어팩스 카운티보다는 라우린이나 아니면 다른 카운티가 더 유리한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 질문은 유난히 한국 부모님들께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면 한국이든 여기든 자주 듣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쿼타가 있냐는 그런 질문이겠죠. 그래서 대학들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그냥 학생의 출신 고등학교를 보지 않고 그냥 뽑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를 보고 그 학교들마다 학교에서 정해놓은 쿼타에 따라서 정해진 인원수에 맞춰서 학생을 뽑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이제 질문의 요지일 텐데요. 한 발자국 더 나가면 그래서 페어팩스 카운티처럼 부모님들 생각하실 때 경쟁이 더 치열한 그런 카운티 학군보다는
경쟁이 조금 덜 치열한 인근 다른 카운티에서 학교를 보내는 게 더 대학 가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아마 의미로 물어보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미국 그 대학 입학 사정 제도의 제일 큰 장점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 상식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걸 거예요. 그 의미는 아마 여러 가지를 다 이제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질문에 맞춰서 저희가 과연 상식이 이 질문에 그 연결될 수 있는 그 상식이 뭘까를 한번 돌아보신다면 미국에 지금 집계가 나와 있는 사립학교만 해도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집계가 나와 있는 학교들이요. 사립학교가 3,000개가 넘는다면 아마 공립학교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수만 개, 뭐 거의 수십만 개의 학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대학들이 미국 내 학교에서만 그 졸업을 하고 오는 학생들을 뽑지 않을 것이고 세계 각국에서 오는 모든 학생들을 다 심사를 해야 될 테니 그 학생들의 출신 학교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면 아마 뭐 수만 개가 아니라 수십만 개의 고등학교들에서 오는 학생들을 심사를 해야 될 텐데 그 학교들마다 일일이 다 쿼타를 정해놓고 인원수를 제한을 해놔서 그거를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리스트를 학생이 이제 원서를 제출을 했을 때 그 학생의 출신 고등학교를 확인을 해서 쿼타가 정해져 있는 그 리스트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그 학생이 졸업한 학교에 그 쿼타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학생들을 심사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상식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물리적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한데요. 그런 그 학생 수의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 즉 학생들이 어디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느냐가 대학을 가는데 어떤 결정적인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쉽게 하던 얘기들 중에서 아직까지는 그 얘기가 미국에서는 조금 더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레이트가 갖는 의미가 큰가요? 가령 레이시 6인 학교보다는 9인 학교가 더 좋은 건지 아마 이 질문도 바로 위에 질문하고 뭐 거의 뭐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강의를 가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페어팩스 카운티로 가야 될지 아니면 페어팩스 카운티 내에서도 어떤 고등학교로 가는 것이 좋을지 어느 학교로 가는 것이 좋을지라는 그 의미는 마찬가지로 대학을 갈 때 어느 학교를 나오는 것이 더 좋을지 뭐 이런 의미로 물어보시는 거겠죠. 지금 물어보시는 이 질문도 레이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학교를 이렇게 레이스로 뭐 레벨을 정해놓은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페어팩스 카운티 자체 내에서는 그 카운티 내의 공립학교 어느 학교를 두고도 이렇게 스스로 자체 레이스를 하질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이 레이팅은 인터넷 등에서 보실 수 있는 뭐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 단체에서 자기들만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인 그런 레이트를 해서 이런 것들을 올리는 이런 거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별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그 페어팩스 카운티 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 또 그리고 이제 카운티별로 이렇게 레이팅이 돼 있다면 카운티 내에 있는 학교들은 아마도 그 카운티에서 정해놓은 학과 과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학교마다 뭐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의 뭐 수준 이런 것들도 미국 선생님들은 하도 매년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 특별히 더 좋은 선생님들이 몰려 계신다라든지 글쎄요 그런 것들은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찾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던 바로 위에 그 질문에 대한 제가 답을 드렸듯이 레이시 6인 학교이던 레이시 9인 학교이던 가서 보면 아이들이 택하는 과목들은 뭐 거의 다 같은 수준의 같은 과목들을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학생이 어떻게 얼마만큼 충실히 열심히 하느냐에 관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한 가지 같은 페어팩스 카운티 내라도 한국 학생들이 조금 더 유난히 모여 있다라든지 아니면 다중문화권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라든지 이런 학교의 분위기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그 학교의 분위기조차도 학생들에 따라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이런 분위기에 조금 더 영향을 받고 휩쓸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그 자녀들을 이런 어떤 그 환경적인 요소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아이가 혹시라도 이렇게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학생인지 이런 것들은 고민해 보시고 혹시 이사를 가신다 하면 그런 것들은 고려 요소 중에 하나로 포함시키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대학 진학의 봉사활동 액티비티 기간은 언제부터 기록하게 되어 있나요? 물론 대학 진학만을 위해 이것을 하는 건 아니지만 대학에서는 성실성을 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쭉 했다면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들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봉사활동이라는 건 사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만 목적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저희가 그 중요성을 가르치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연관돼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봉사활동도 하던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이 있을까요? 아마 많지 않을 거고요. 그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종종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께서 스스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께서 봉사활동에 이렇게 종종 참여하시고 그때마다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가시고 같이 동참을 시키시고 하는 그런 가정들은 제가 보는데요.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봉사활동을 할 때 그런 경험을 전혀 하지 못했던 아이들보다는 좀 더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에 임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들께서 먼저 그런 기회를 만드셔서 자주 정기적은 아니더라도 1년에 불과 몇 번이라도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봉사활동에 참여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질문하신 그 내용에 답을 드리자면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해당되는 적용이 되는 봉사활동은 봉사활동만이 아니라 모든 특별활동이 마찬가지인데요. 9학년부터입니다. 미국은 고등학교가 4년제이기 때문에 9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래서 아쉽고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학생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은 대학 진학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거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부터 9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하는 모든 봉사활동들은 대학 원서에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9학년 때부터는 학생들이 부모님과만이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학년부터 이렇게 봉사활동을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르게 늦어도 중학교 때부터는 그런 기회들을 부모님들께서 많이 만들어 주시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그 첫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그 오늘 답변 드린 그 내용에 관련된 또는 그 외에 부모님께서 또 가지고 계실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계시면 제 이메일 주소 wjlmat@gmail.com wjlmat@gmail.com으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그 내용도 다음 그 유튜브 방송하면서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시간이지만 잘 견디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